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큼하고 발랄한 여대생입니다. 지금은 대학에 와서 하고 싶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때는 대학에 정말 오기 싫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소심한 반항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예요. 저에게는 부모님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가장 친한 단짝 친구도 되어주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본인만큼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정말 많은데요. 서로 투덕투덕 다투고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부터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원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는데요.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따로 분간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다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젖병부터 이유식, 배밀이부터 걸음마까지 모두 할아버지께서 다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바빠서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하는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싫다거나 미운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황혼 육아라고 조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그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 데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체력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체력도 젊은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하나 몸이 성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를 힘들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키우셨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어릴 때는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거나 참관 수업을 할 때 할아버지가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너희 아빠는 저렇게 늙었냐며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제 모습을 서툴게 카메라로 찍어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애지중지 아껴주신 데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께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너무 힘들고 바빠서 제대로 키워주지도 놀아주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하자고 그렇게 조르는데 맨날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걸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에게 후회 없이 육아의 한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다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저와 함께 만드신 거죠. 할아버지가 거의 제 육아를 도맡아 하셨다 보니 할아버지와 재밌었던 추억도 많은데요. 항상 제가 뭘 하던 아이고 우리 손녀 잘한다 라고 해주시는 할아버지였지만 한 가지 항상 엄하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공부였는데요. 공부를 안 해서 혼내셨다기보다 제가 뺀질거리고 농땡이를 피우면서 숙제를 안 하거나 학원을 빠지면 엄청 혼을 내셨어요. 성적이 떨어지거나 못 나왔다고 혼낸 적은 없으시지만 땡땡이를 치다가 걸리면 크게 혼나고는 했죠. 제가 어릴 때는 골목대장이라서 동네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사고를 꽤나 쳤었거든요. 그래서 혼날 때마다 할아버지 밉다고 소리치고 싸우기도 하고 집을 쪼르르 나와서 도망가기도 했는데요. 할아버지랑 다투고 도망을 치면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고모 할머니 집이었죠. 고모 할머니는 제가 살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살고 계셨거든요. 고모 할머니는 아들만 셋인데다가 손주들도 다 남자애들이라서 유독 저를 예뻐하셨는데요. 딸이 귀한 집이다 보니 손녀인 저를 굉장히 예뻐하셔서 저도 어린 나이에 야갔지만 할아버지랑 다투거나 심통이 나서 삐질 때면 항상 고모 할머니에게 이르러 도망을 갔어요. 제가 할아버지 밉다며 쪼르르 달려올 때마다 고모 할머니는 매번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맛있는 과자랑 음료수를 주시면서 이번에는 또 뭐로 싸웠는데?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곤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화가 풀리기도 하고 곧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아직도 삐졌나?"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어릴 때야 귀엽고 철없는 정도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크게 반항기를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고 철이 없던 거였지만 말이죠. 그때 반항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일이 바빠서 저에게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그때쯤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 주 재원으로 해외 파견을 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게 싫어 따라가겠다고 우겼는데 부모님께서는 국내에서 입시를 준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옮겨서 가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원래 논의된 기간보다 더 오래 있게 될 수 있는데 아예 오래 있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괜히 고3 때쯤 애매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더 수능 준비하기도 힘들 거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제가 어디서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영어권 국가도 아니라서 갑작스럽게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할아버지랑도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부모님만 해외로 가시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당연히 저는 왜 제 이야기를 저도 없이 결정하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다들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셨지만 아직 철이 없던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저를 두고 해외로 나가신다는 게 서운해서 출국하는 날까지 삐져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한참이나 삐져있던 저는 할아버지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툴툴거리기 일쑤였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시고 심지어 지나가시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보여 사왔다며 부채까지 사다 주셨는데 저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번 큰일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죠. 그날도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는데 같은 학교 친구 한 명이 아침부터 아버지랑 같이 버스를 타고 등교하더라고요. 등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친 건지 엄청 다정하게 두 명이 함께 앉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오늘 점심은 무엇인지, 날씨가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셈이 나는 거 있죠. 혼자서 비죽거리면서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앉아있었어요.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는 순간 학교를 땡땡이 치는 것은 처음이라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요동치면서 괜히 버스 기사님부터 버스에 타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쟤는 왜 버스에서 안 내리지? 학교 안 가나? 땡땡이 치나? 날라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식은땀이 다 나는 것 같더라고요. 땡땡이는 처음이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버스를 계속 타고 가야 하나? 아니면 중간에 내려야 하나? 내리면 또 어디를 가야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학교를 다시 가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 내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담임 선생님이 아시면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실까? 부모님에게 연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께 연락하시면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삐뚤어졌다는 것을 알고 저를 데리고 가거나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철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분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워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할아버지와 한국에서 열심히 지내거나 하며 조금 더 어른스럽게 대처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참 왜 그랬나 싶어요. 사춘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내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다시 집 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마침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신 고모 할머니였어요. 너 학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냐고 저만큼이나 놀란 얼굴로 부르셨더라고요. 혼날까봐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더니 눈치를 채셨는지 밥은 먹었냐며 마침 장도 봤으니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딱히 갈 곳도 없었기에 조용히 고모 할머니를 따라갔죠.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께서는 장 봐오신 재료들로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가 다 차려질 때까지 제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왜 거기에 있던 건지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왜 안 물어봐요? 뭐를? 네가 학교 안 간 거? 네. 뭐 만날 빼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학교 안 가면 뭐 큰일 안 난다. 다 사정이 있겠지. 우리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데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참고 다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 할머니는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네 할아버지 왔나 보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러 밖으로 나가시면서 문 앞에서 할아버지와 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주방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성난 발걸음으로 씩씩거리면서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등장하셨죠.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할아버지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막상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방금 입에 넣은 메추리알이 툭 하고 튀어나와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아이고,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거 입에서 알 튀어나오는 것 봐라. 애 밥 먹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라니까. 참 오빠도 앉아 밥이나 먹어라. 아니 지금 애가 학교를 안 갔는데 밥을 먹을 일이냐 이게? 에헤이, 학교에서 혼나도 점심시간에 급식은 주는데 당연히 밥부터 먹어야지. 애를 그럼 굶기나? 정신 사납다. 앉아라 앉아. 저는 후다닥 휴지를 가지고 와서 메추리알을 주워서 버리고 제 자리에 다시 조용히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기세로 저를 쳐다봤지만 고모 할머니가 옆에서 눈을 치켜뜨며 눈치를 주니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라고요. 한참 밥을 먹다가 분했는지 계속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지만 다들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후다닥 드시면서 제가 다 먹기를 기다리시더니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한 말씀 하셨죠. 자,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야기해도 되지? 저 영감 저거 성질 봐라. 그러려고 밥을 꿀꺽꿀꺽 삼켰구먼. 애 체하겠다. 과일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해라.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숨을 몰아쉬면서 고모 할머니가 과일을 자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과일이 나오자마자 한마디 크게 하시려는데 고모 할머니께서 과일을 집으시더니 입에 쑥 넣어버렸죠. 역시 과일은 시장 거기가 맛있다니까. 백화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거기 과일이 진짜 달고 맛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너 오늘 학교 왜 안 갔어? 아침에 학교 간다고 교복 입고 나가서 담임 선생님이 안 왔다고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거참, 애도 다 생각이 있겠지.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데. 그리고 얘가 뭐 언제 허튼 짓 하는 그런 애도 아니고. 예민한 시기는 무슨. 내일 모레면 대학 가야 하는데 이제 곧 어른인데 아직도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이나 하고 나중에 출석 때문에 점수라도 깎이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안 좋게라도 쓰면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안 가. 대학 안 가. 안 간다고. 할아버지도 엄마랑 아빠도 맨날 대학 싫어. 안 갈 거야. 뭐? 대학을 왜 안 가? 요즘 대학 안 가는 애들이 어딨다고? 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감성도 여린데, 오빠는 그래서 안 된다. 영감탱 나이 들어서 뭘 알겠나. 그리고 오빠도 예전에 아버지랑 싸우면 맨날 학교 안 가고 뒤에 산에 가서 낮잠 자다가 집에 오고 그래놓고는 참. 아니 그거는 더 어릴 때 이야기고 얘는 이제 곧 수험생인데. 그리고 뭐? 영감탱?
너도 할머니면서? 엄마야, 오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난 어디 가면 아직 아줌마로 보거든. 정신 사납다. 과일 다 먹었으면 가라. 얘는 내가 알아서 저녁까지 먹여서 보낼게. 고모 할머니가 일어나 등을 떠밀면서 내보내자 할아버지는 아직 분한 듯 씩씩거리며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모 할머니는 자리에 앉더니 한숨을 푹 쉬셨죠. 네 할아버지가 너 걱정해서 그래. 너도 그건 알지? 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는 너를 최고로 친다. 요즘 세상도 흉흉한데 갑자기 학교에서 안 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놀라고 걱정해서 그런다. 죄송해요, 고모 할머니. 그럴 것 없다. 살면서 사람이 땡땡이도 쳐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너 대학 가는데 문제 생길까 봐 그래. 네 할아버지 뭐 다른 건 욕심 없어도 대학 가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맞아요. 할아버지 진짜 대학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그럴 거면 할아버지가 대학 가지. 맞다. 근데 네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을 거야. 고모 할머니는 제가 그동안 몰랐던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는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데,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처럼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다고 해요. 고모 할머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약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 때문에 늘 바빴던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거죠.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나이에 동네 친구들이 나와서 놀자고 불러도 맨날 동생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업어가며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모 할머니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는데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동생 바보였다고 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철없는 어린이였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는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우연히 시내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어느 집 아들이 놀러 왔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동네에서 맨날 물장구나 치는 철없던 꼬마가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모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저러다 며칠 안 가 포기하겠지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와중에 학교 다니면서 돈 든다며 아침 저녁으로 1시간 거리의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차비를 아끼고 시내에 있는 구두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단 1분 1초도 책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꿈과 목표가 생기면 저렇게까지 독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 다들 지독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할아버지는 공부에 진심이셨죠. 하지만 아쉽게도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장학금은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학교에 다녀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꿈에 욕심을 낼 수 없게 된 거죠. 당장 공부보다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 마침 아는 친척분께서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할머니는 이웃에 살고 계시던 친척분 집에 맡겨졌어요. 낮에는 친척분이 소개해 준 양식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서빙과 잔심부름을 하면서 하루에 거의 3, 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면서 제대로 먹지도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정말 숨만 쉬면서 돈을 모으셨고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에 앉는 시간조차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였다고 해요. 돈도 모으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 동생이랑 함께 살겠다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죽어라 공부하고 돈을 모아서 겨우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만들었고 3년 만에 원하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이 가능하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꿈을 이루려던 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양손 가득, 여동생이 좋아하는 빵까지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친척 집으로 갔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동생이 집에 없어서 혹시 어디 놀러라도 갔냐고 물었는데 친척분이 여동생이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대답하기를 꺼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서 뭘 모르고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신 할아버지는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고모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고모 할머니는 그때를 기억하며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하얘진 것은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놀라면 저렇게 새하얗게 질린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집에서부터 시내까지 얼마나 뛰어왔는지 티셔츠뿐만 아니라 바지까지 땀에 절어서 마치 방금 물벼락이라도 맞고 나온 사람처럼 비 오듯이 온몸에서 땀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병실문을 열고 들어왔다고요.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 집을 떠나신 후 할머니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동네에 있는 한 부잣집으로 허드렛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자기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시장을 보고 그 넓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 간식과 밥을 챙겨주고 놀아주면서 해가 질 때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를 떠올리니 그때도 엄청 어린아이였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다른 사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고모 할머니께서 일하셨다는 그 나이에 여전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간식이나 밥을 먹고 어떻게 하면 만화책을 한 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후 할머니는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할아버지가 찾아오시기 한 달 전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빈혈 수치 때문에 단순히 빈혈이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중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보니 신장 쪽으로 작은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고 크기도 큰 편이 아니라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왜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엉엉 우셨다고 해요. 고모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힘들게 돈 벌고 공부하는 걸 뻔히 아는데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괜히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친척분이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병원비랑 수술비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을 테니 제발 오빠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어차피 수술만 잘 받으면 목숨이 위험하진 않다고 하니 그냥 상황이 잘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자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힘들어할 것 같았던 오빠를 먼저 생각한 거죠. 자기 손을 붙잡고 엉엉 우는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고, 옆에 자기보다 더 아픈 환자들도 있는데 민망하다고 타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탕하신 성격은 여전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수술비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다시 본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모두 수술비와 병원비로 내셨고요. 고모 할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이럴까봐 이야기 안 한 거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수술비도 병원비도 딱히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간호도 할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할아버지께서 식사까지 다 먹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다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긋고 말려도 할아버지는 혹시나 고모 할머니께서 또 아플까 전전긍긍하면서 극진하게 간호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며 자신을 위해 해주시던 게 정말 고마우면서도 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동안은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오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늘 오빠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빠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기에 노력했지만 당장의 현실이 더 힘들다 보니 도저히 그럴 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갔고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대학이라는 꿈보다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든 열심히 일하던 할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뭐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악착 같은 면모가 있는 분이었다 보니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덕분에 회사도 잘 되고 할아버지도 생활이 훨씬 넉넉해졌죠.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생각은 늘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영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대학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작았을 때는 더더욱 어디를 가면 괜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할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성장하면서도 할아버지는 늘 대학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번 돈으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고모 할머니 뒷바라지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모 할머니께서 결혼할 때 그 비용까지 다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역시 그랬겠지만 고모 할머니 역시도 늘 할아버지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게 가슴속에 한이자 염원으로 남았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부분에서는 별로 잔소리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께서 왜 맨날 대학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을지 알겠더라고요. 이름 있는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을 성적을 받았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무시받으셨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도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아주 똑똑한데 고작 대학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 싶더라고요. 사실 대학에 진학한 것보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버신 게 더 대단한 건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까 할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쳤던 게 더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성공하셔서 아버지도 키워주시고 심지어 뒤늦게 손주 육아까지 다 떠안고 계시는데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희생하셨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동안 제가 떼쓰고 생떼 부린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가는 길, 저는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빵집에 가서 단팥빵과 크림빵을 샀어요. 그거라도 들고 들어가야 조금 덜 죄송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사온 빵을 내밀었어요. 뭐, 이거 뭐, 거기서 사온 거야? 할아버지는 제가 빵을 사온 것을 보고 화가 살짝 풀리신 듯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빵을 받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손녀 바보인 할아버지는 화가 완전히 사르르 풀리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제가 왜 마음이 속상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때문에도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느껴져서 대학에 가기 싫다고 생각했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리고 그게 후회되는 순간이 참 많았단다. 살아보니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을 나와서 손해보는 일은 없더구나. 특히 요즘은 웬만한 너희 또래 애들은 다 대학에 가지 않니? 다들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데 너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생활이 어렵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못 가는 것도 아니잖니. 나는 그저 우리 손주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고 싶어질 뿐이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가장 바라는 건 네가 행복한 것밖에 없다. 거긴 날씨도 덥고 문화도 아주 다르고 네 부모님도 아직도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데 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오래 살았던 동네랑 가장 친한 친구들도 다 여기 있잖니. 너를 위해서 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속상했었다니 미안하구나. 저는 할아버지에게 아니라고, 제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무사히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혼돈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동안 방황하던 것은 모두 끝내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예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하나의 꿈이 생겼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목표를 정해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죠. 그리고 1년 반 정도를 정말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요. 가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도와주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자주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셨는데 오랜만에 할아버지랑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서로 문제를 풀어보다가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할아버지와 함께 해설을 보면서 이해해보기도 하고 뭔가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공부도 할아버지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할아버지도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잘 느껴졌죠.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아는 문제인데도 할아버지한테 모르겠다고 설명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장 좋은 과외 선생님까지 함께 공부를 시작한 덕분인지 그동안 정책이었던 성적도 쭉쭉 올라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도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면 제가 많이 속상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그 후로 부모님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전화도 하고 주말 저녁에는 꼭 화상통화로 안부 인사도 물어주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걱정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고 또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수능날 제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수능날만 되면 춥다는 말처럼 정말 아침부터 너무 시리고 춥더라고요. 하지만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제가 수능 본다고 바쁜 일정 사이에서 급하게 귀국해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까지 있어서 한겨울에도 제 마음은 따뜻하기만 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시험 끝나고 다음날 제발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산을 올라서 쌓인 돌무덤 위에 제 돌을 하나 얹으며 소원도 빌었죠.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가까운 곳으로 캠핑도 다녀왔어요. 날씨가 추워서 캠핑하는 내내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었죠.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했어요. 합격 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정말 심장이 매일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었나 싶어질 정도로 너무나 간절하고 초조했던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 발표일. 할아버지랑 심장이 떨리는 것을 붙잡고 합격 확인을 딱 했는데 불합격이라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점수도 안정적이라 분명 합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났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괜찮다고 다음 발표도 기다려보자고 하셨죠. 저는 그래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후 다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추가 합격 발표였는데요. 제 앞에 대기자가 합격을 받은 후 포기한 덕분에 제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정말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더니 허리 아픈 것도 잊으시고 같이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고모 할머니네 식구들까지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고깃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한참 맛있게 식사를 마칠 때쯤 고모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빠, 근데 이번에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엄청나게 공부했다며? 채원이 말로는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던데? 이번에 우리 조카도 고3 올라가는데 이참에 같이 공부 좀 해보면 어때? 심심하면 수능이라도 다시 봐보던가. 어차피 수험생 그거 하면 할인되는 것도 엄청 많이 해준다면서 재미삼아라도 한번 도전해봐.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수능 공부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다들 아버지 예전에 공부도 잘하셨었다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권유를 했죠. 어차피 수능 접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신청해서 한 번쯤 해보시라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손사래를 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셨지만 주변에서 다들 한마디씩 거드니 약간 그럴까? 하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제가 수능 공부하면서 모았던 책이나 문제집 중에 완전 새 책도 있어서 그냥 버리긴 아까웠는데 잘 됐다고 할아버지 진짜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부추겼죠. 할아버지는 며칠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수능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검색해서 방법을 알아왔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고모 할머니 댁으로 책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막 수험생이 된 친척 동생과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앉아서 공부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같이 듣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니까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제일 먼저 할아버지의 책상을 사드렸어요. 그동안 제대로 공부하시는 책상이 없어서 제가 없을 때 제 책상을 빌려서 하시거나 식탁이나 거실 테이블에서 공부하거나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리랑 목도 아프실 것 같고 집중해서 공부하기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용돈이랑 아르바이트 비용을 보태서 할아버지 방에 놓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사드렸죠. 책상과 의자까지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니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더 와닿기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은 할아버지도 같으셨는지 여기서 공부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면서 엄청 설레하셨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 늦은 시간까지 할아버지는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눈이 반짝거리면서 공부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지치고 힘드시지도 않은지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웬만한 수험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1년 동안 고모 할머니 댁 손주랑 같이 정말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셨어요. 문제집도 한쪽에 가득 쌓일 정도로 열심히 푸시고 EBS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수업도 열심히 들으셨어요.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거의 2년을 수험 준비를 하신 셈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성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같이 봐주셨던 게 은근히 꾸준히 공부를 놓지 않았던 거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2년 가까이 준비했던 수능날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기회였죠.
그리고 수능날 도시락은 특별히 제가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수능 때 도시락을 싸드리고 싶어서 몇 주 전부터 인터넷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몇 번 연습도 해보고 고모 할머니께 부탁해서 요리하는 법도 전수하였어요. 연습 삼아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다행히도 고모 할머니께서 먼저 드셔보시더니 엄청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능 전날부터 장도 보고 재료 준비도 다 해두었죠. 그리고 수능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요리하고 보온 도시락에 따뜻하게 넣고 나니 기분도 엄청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긴장하셨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험장에 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시더니 엄청 감동한 표정이셨어요. 살짝 눈물을 보이려고 하시길래 제가 시험날 아침부터 울면 어떡하냐고, 가서 시험 잘 보려면 울면 안 된다고, 눈 부으면 앞도 제대로 안 보인다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괜히 웃으면서 넘어갔죠. 사실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중간중간 먹을 간식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같이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시험장에 들어서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닫힌 시험장 앞에서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험장에 들어가느라 몰랐는데 다들 이렇게 간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 앞에서 기다리면서 소원을 빌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어요. 뉴스로만 봤던 모습인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방긋 웃으면서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예전에 명문대 합격 실력 녹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엄청 뿌듯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성적이 발표되었는데 정말 등급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준비했던 고모 할머니 댁 손주보다도 훨씬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꿈에 그리던 대학 원서까지 쓰셨어요. 이번에 합격하면 진짜 대학에 다니는 거라고, 대학생이라고 설레면서 함께 합격 발표를 기다렸죠. 처음에는 수능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고모 할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합세해서 이제 돈 걱정도 없고 걷어야 할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왕 수능 본 거 대학까지 넣어보자고 설득하셨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 조금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할아버지는 드디어 오랜 평생을 꿈꾸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수능 점수가 워낙 잘 나와서 저처럼 추가 합격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합격하셨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말이죠. 비록 전공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는 같은 대학교 동문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 후배였죠. 처음에 할아버지가 입학식에 오시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 저희 과 친구들도 다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고 너무 멋지다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요즘 말로는 인싸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입학식 날부터 주변에서 다들 신기해하면서 완전 인싸가 되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핫한 신입생이었죠. 그리고 원래 우리 학교는 규칙상 부모와 자식이 같이 대학을 다니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사연을 들으신 총장님께서 이례적으로 저희에게만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대학을 다닌다고 가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제 가장 친한 단짝 친구와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할아버지는 과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착한 동기들을 만나서 수업 때도 잘 챙겨주고 과제할 때도 같이 카페에 모여서 과제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대학생 라이프를 누리고 계시는데 저도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공강 시간이 맞거나 식사 시간에는 꼭 할아버지랑 만나요.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가끔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거나 눈치를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제 후배라고 소개하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랑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깔깔 웃고는 해요. 저는 학교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할아버지도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사학과에서 역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같은 학교의 국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수능 준비를 하기 전 고모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긴 꿈이 바로 국어 관련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할아버지처럼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생 때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가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중에 글자를 읽고 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니 한글부터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배우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오늘도 열심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학교에서 축제도 한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예정인데 얼마나 재밌어 하실지 벌써 상상되어서 재밌네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생활도 열심히 즐기면서 무사히 졸업까지 하는 게 저희 두 사람의 목표인데요. 할아버지가 졸업 때까지 아프신 곳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자주 툴툴거리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는 늘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